여러분은 평생을 함께했던 가족이 사실은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당신 곁에 있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다면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아들 민준이가 해외 출장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다녀온다고 했었는데 프로젝트가 길어지면서 계속 연장되었죠. 혼자 남은 며느리 유진이가 걱정되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유진아, 혼자 있기 힘들지? 엄마가 반찬 좀 해다 줄까? 그런데 유진이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히려 어머니 댁 가서 모시고 싶어요.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유진이는 제 집으로 와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죠. 사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쑤셨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힘들어서 자꾸 미루고 있었는데 유진이가 그걸 알아챘나 봅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유진이는 저와 함께 정형외과도 가고 내과 검진도 함께 갔어요.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친딸보다 낫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요? 유진이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신혼인데 남편이 몇 달씩 집을 비우면 당연히 힘들겠지. 그래서 더 유진이를 챙기려고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서류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첫 번째 칸에 넣어뒀던 등기 서류들이 세 번째 칸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집 문서, 통장 관련 서류들이 전부요. 처음에는 내가 깜빡하고 다른 데 넣었나 싶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정리해왔고 특히 등기 서류는 항상 첫 번째 칸에 보관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 핸드폰 문자 알림 설정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은행 거래가 있을 때마다 문자로 알림을 받도록 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알림 설정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변경한 적이 없는데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유진이가 제 핸드폰을 만졌나? 하지만 왜요? 이유가 없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집으로 오던 우편물이 뚝 끊겼어요. 매달 받던 것들이 한 달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체부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우편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유진이한테 직접 묻지 못했어요. 만약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면 며느리한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진이는 외출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때쯤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점심이 지나도 유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유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유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봤더니 짐은 그대로 있었어요. 옷장에 옷, 화장대에 화장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도 유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요.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가 며칠 연락이 안 된다고 바로 실종 신고를 하는 것도 이상한 일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너무 불안해서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은행에 갈 일도 있었고 혹시나 해서 제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은행 직원분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고객님, 이 통장은 지난주에 전액 인출되셨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인출한 적 없는데요. 직원분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가족분이 오셔서 대리 인출하셨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요. 가족분, 유진이,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얼마였는데요? 5,200만 원입니다, 고객님. 5,200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연금이며 이것저것 모아서 노후를 대비하려고 아껴둔 돈이었어요. 직원은 잠시 기다려달라더니 지점장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분명히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렇다면 유진이가 제 인감을 몰래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언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자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틀 뒤 민준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내내 민준이는 말이 없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는 유진이 방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민준이가 상자를 꺼내 열었을 때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편지를 읽던 민준이의 손이 떨렸고 한참 후에야 저한테 편지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저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습니다. 사채에서 빌린 돈이 이자가 불어나서 2억 원이 넘게 되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때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부모님 집까지 찾아왔고 동생까지 위협했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망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가족을 얻으면
사채업자들이 옛 가족을 괴롭히는 걸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민준 씨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민준 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조건이 괜찮아 보여서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그냥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제 새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와 민준 씨한테 피해가 갈까 봐요. 그래서 저는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민준 씨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집안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서류함에서 인감증명서를 찾았고 통장 정보도 알게 되었어요.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어요. 민준 씨의 통장도 가족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빚을 갚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여드린 마음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진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드리고 병원에 함께 가면서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입힌 상처는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좋은 분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불행해지지 마시고 다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다른 서류들을 확인해 봤더니 사채 독촉장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받았던 협박 문자 내용을 프린트한 종이도 있었고요. 민준이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곤 민준이는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방문 앞을 지나갈 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유진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들을 박스에 담고 화장품들을 버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이거 보세요. 민준이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펼쳐보니 유진이의 일기장이었어요. 민준이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일기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다. 하지만 나는 이 결혼이 두렵다. 언젠가 들킬까봐.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밝혀질까봐. 일기를 읽으면서 유진이의 마음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계산적이고 차갑게 쓴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시어머니 집에 갔다. 착한 척 잘했다. 민준 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거짓말인데도 쉽게 나온다 같은 내용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고 하셨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민준 씨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선물을 줬다.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다고. 어떻게 내 취향을 이렇게 잘 알까? 나는 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오늘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렸다.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다. 이상하다. 연기하는 건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까? 일기를 읽으면서 민준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유진이도 힘들었나 봐요. 이 사람도 괴로워했나 봐요. 그래도 우리를 속인 건 변하지 않아, 민준아. 알아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사채업자들이 이 집 주소를 알아냈다. 민준 씨와 어머니가 위험하다. 나는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일기를 다 읽고 난 후 저와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남긴 빈 방을 바라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유진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엄마, 유진이가 조금이라도 진심이었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을 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엄마도 모르겠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잖니. 처음에는 거짓말이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섞였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준아. 중요한 건 유진이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지. 이유가 있었든 없었든 우리 돈을 가지고 사라졌잖니. 맞아요, 엄마. 엄마 말이 맞아요.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택배가 하나 왔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주소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현금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 씨,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드린 상처는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돈은 제가 일해서 번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언젠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건강하세요. 민준이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 돈 받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받자, 민준아. 이게 유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리고 우리 돈이기도 하니까. 그 후로도 몇 달에 한 번씩 비슷한 택배가 왔어요. 매번 현금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갚고 있어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짧은 말들이요. 민준이는 그 돈들을 모두 따로 모아뒀어요. 이거 다 모이면 엄마한테 드릴게요. 괜찮아, 민준아. 너도 피해자잖니? 내 통장도 비었는데. 아니에요. 제 돈은 제가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엄마 노후 자금은 제가 책임져야죠. 민준이는 그 말을 하면서 웃었어요. 유진이가 떠난 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민준이는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저도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혹시 뭔가 숨긴 게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마지막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금액이 컸습니다. 3천만 원이었어요.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이게 제가 보낼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정말 멀리 갈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나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그걸 배신했지만요. 아침에 죽을 끓여드리면서 느꼈던 평화로움, 병원에 함께 가면서 느꼈던 따뜻함. 그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민준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불행해졌지만 언젠가는 진짜로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거예요. 행복하세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잊어주세요.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 후로는 정말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모습. 그때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마 저는 평생 그 답을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따뜻한 만큼은 진짜였다는 거요. 며느리가 끓여준 죽을 먹으면서 느꼈던 행복, 함께 병원에 가면서 느꼈던 안도감. 그게 착각이었든 뭐든 제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지금 민준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로 됐어요.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이웃집 김 여사님과 차를 마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다만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너무 쉽게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민준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사람 쉽게 믿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래, 민준아. 조심할게. 하지만 너무 닫고 살 수는 없잖니.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지금도 가끔 유진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유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고 배신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길 바라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진심이었나요? 거짓이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짓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심도 섞였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중요한 건 유진이의 진심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거예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도 너무 의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어요. 하지만 그 흉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변화일지도 몰라요. 민준이는 요즘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회사 동료들과 식사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다만 이제는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신중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유진이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은 복잡하고 관계는 어렵고 진심과 거짓의 경계는 모호하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길을 찾으시길 바라요. 힘든 일이 있어도 배신당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